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특별한 날이죠. 오늘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예전에는 동지에 집집마다 팥죽 끓여 드시고 또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서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가장 어두운 날.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빛을 향해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날 이렇게 됩니다. 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26년에는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동짓날 아침 월요일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천스탁 날개 달까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AI 산업을 둘러싼 거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오라클을 중심으로 AI 관련주가 하락했고요. 이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경계감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난주 후반에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거품 논란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4,000선, 코스닥은 910선을 지켜낸 채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이벤트들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위협하던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천스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어감은 좋습니다. 네. 이 코스닥이 우리의 기대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네, 이 지난 19일 정부가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는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형 자본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기금의 투자평가 기준을 개선해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또 코스닥 벤처펀드 등의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자, 이런 정책 방향이 맞물리면서 코스닥과 AI, 제약, 바이오 등 이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코스닥 지수 1000선, 이른바 천스탁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이 코스닥의 성장 흐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천스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점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대표적인 변수는 환율과 AI 관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1,470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환율 흐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AI 거품론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결국 시장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23일에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와 투자 흐름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경우에 달러와 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천스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국민 87% 규제 찬성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인 87%가
바로 이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92%는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요. 이어서 직접 판매 배송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 숙박 여행 플랫폼, 메신저 검색 플랫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플랫폼을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 20%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을 했고요. 약 55%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해서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논란이 큰 업종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약 19%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요. 64%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해서 역시 찬성 여론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일반 식당 등이 배달 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음식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약 4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37%가 그렇다고 답을 해서 동의 여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법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꼽았고요. 이 외에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 또 원치 않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고요.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이 부당한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최근에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인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달앱을 둘러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아이 선물 부담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네. 게 좀 느껴집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다 보니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부담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올해는 또 뭘 사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 하실 텐데 그렇죠. 재용 MC님은 준비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산타 머니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머니 해도 네, 머니죠. 네. 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원하는 선물을 직접 그냥 이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의 한숨이 요즘에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사줄 수도 없고 막상 사려고 보니까 장난감 가격이 정말로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주요 온라인몰을 살펴보면요, 뭐 유아용, 아동용 장난감 중 상당수가 이제는 10만 원 안팎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장난감의 경우에는 뭐 일부 게임 기능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10만 원의 가격이 육박을 했고요. 또 다른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뭐 대형 장난감의 경우에는 가격이 20만 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모뿐 아니라 뭐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부모 친구까지 약 10명이 지갑을 연다고 해서 이거를 템포켓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가격대를 높게 형성하면서도 유아나 아동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과 협업을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실질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연말 소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소비 양극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10만 원이 넘는 선물 제가 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에 반해서 뭔가 가성비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물가 부담 속에서 이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어드벤트 캘린더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루에 하나씩 선물을 열어보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여기에 젤리나 초콜릿 같은 이런 소포장 간식을 나눠 담아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말 소비 양극화 현상은 해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연말 선물에 한화로 약 182만 원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예상 지출액은 한화로 약 5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연소득에 따라서 선물에 쓰이는 돈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는 또 선물 없는 크리스마스를 선택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제일 편한 게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인데 선물도 이렇게 돈이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양치 후 이 행동 하지 마세요. 양치 후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왠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저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샤워할 때 양치. 하죠. 하시는 분들. 네네. 이제 샤워할 때 양치를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입안을 헹굴 때가 있죠. 그럼요. 네, 이 한 호흡기 내과 교수는 샤워기가 오래되면 바로 헤드 안에 세균이 들러붙게 되고 샤워를 할 때 이제 그 균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행동, 샤워기에서 나온 물로 입을 직접 헹구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샤워기 물로 입을 헹구는 행위는 이 비결핵 항산균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비결핵 항산균은 결핵균과 같은 마이코박테리아 계열에 속하는데 사람 간의 전파보다는 환경 노출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균은 뭐 하천이나 수돗물, 토양 같은 우리 주변 자연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고요. 샤워기와 수도관, 가습기 등 이렇게 물이 관여하는 가정 환경이나 의료 환경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체되기 쉬운 샤워기 호스 등은 이 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딱 저런데 저도.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쫙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이 균에 노출이 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비결핵 항산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면역 체계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기관지 확장증 또 과거 결핵으로 인해서 이 폐 손상 환자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 균에 노출이 되면 폐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른 체형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이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결핵 항산균. 발음도 어려워요. 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소에 이 샤워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샤워기 헤드와 호스는 주기적으로 분리해서 세척을 해주고요. 내부에 물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해서 내부 세척이 어려운 샤워기는 그냥 교체하는 게 좋고요. 양치질은 가급적 세면대 수돗물을 사용하시고 샤워 중 입안을 직접 헹구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이 기온이 낮아서 추우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은 든든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립니다. 수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잠시 기온이 오르는 건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부산이 12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동지 중에서도 애동지입니다.
음력상 11월을 동짓달이라고 하는데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고 하는데요. 한국 민족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애동지에는 팥죽이 아니라 팥시루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소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동차 소식입니까? 네, 상용차 시장도 이제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수단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중반 이후에 기술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상용차도 성능과 이 안전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차체가 더 단단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주행 성능과 연비 그리고 안전 사양까지 함께 발전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 변화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그래서 전동화, 전기차죠. 그리고 플랫폼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세계 무대에서 아주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은 전동화 상용 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전동화 흐름 속에서 이 어떤 모델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이 세계 시장의 평가가 이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최근 한 국내 완성차 업체 K사가 이 전동화 상용밴의 실제 활용 가치를 담은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 편은 이미 그 1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홍보보다는 현장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직접 취재해서 이 차량이 실제 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어요? 예, 먼저 이 1편에서는 사람을 태우는 이 형태와 짐을 또 싣는 형태, 이 두 가지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물론이고 공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일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업하는 사람이나 의류 만드는 사람, 또 농장 운영하는 사람처럼 업종이 전혀 다른 소상공인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일에 맞게 차 안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상용차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 쓰는 도구로 바라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용차에서 디자인이나 공간 활용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네. 뭔가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이 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일 공개될 이 두 번째 편은요. 이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나 잦은 운행, 그리고 많은 적재량이 필요한 현장의 고민을 중심으로 해서 주행거리와 운영비용,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동화 상용차를 고민할 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 이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충망 시공업자나 청소업 종사자, 그리고 뭐 택배기사처럼 실제 하루 그 운행 거리가 긴 이런 분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는요, 전동화 상용차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공개 시점과 맞물려서 해당 전동화 상용밴이 세계 상용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Congratulations! 네. 지금 권위 있는 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상이 그러면 네. 상용차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상이에요? 네, 이게 뭐 유럽 각국의 상용차 전문가들이 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은 30년 넘게 이어져온 상용차 업계 최고 권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년 혁신성과 완성도가 뛰어난 경상용 차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유럽에서 발생된 어워드답게 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나 또 이 독일 자동차 회사, R사나 V사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 상을 수상해 왔는데 이 올해는 그 한국 자동차가 이걸 수상을 하게 된 셈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로는 처음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로도 최초로 이 상을 수상했다는 건 유럽 중심이던 이 상용차 시장의 기준을 넘어서 밴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심사위원 전원일치 선정이라는 점 역시 기술 완성도와 전동화 경쟁력이 글로벌 기준에서도 충분히 통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과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이게 다른 시상식에서도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상복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전동화 상용배는 이 영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여기서 선정한 올해의 패밀리카 부분에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통 이 부분은 SUV나 승용차가 주로 선정됐었지만 올해는 밴 형태의 모델이 선정됐다는 것은 이 활용성과 이 공간 경쟁력이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상용차 전문 매체의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밴과 올해의 콤팩트 밴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야.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다는 소식은 뭐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죠.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게 너무 계속 유출. 그래요. 또 유출되니까 이게 약간 둔감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도 갖게 되는데 사실 내심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유출됐나?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가? 심지어 이대로 지내는 게 괜찮은 건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누더기 된 내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해외 직구가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원하는 물건을 척척 배달까지 해주니까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생각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까똑! 메시지가 왔네. 뭐야? 해외 직구로 시킨 물건이 통관됐다고? 어머, 최근에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신태가! 아들아! 너 혹시 미국에서 뭐 물건 주문했니? 아니 미국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아니면 인양반이 진짜 인양반이 너가 아빠인가? 당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적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아유 깜짝이야. 애 떨어진 지 오래됐구나. 아유 아니지. 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그 행복 이커머스 그 회원이잖아. 그거 잘 쓰잖아 그거. 행복 이커머스? 어. 그럼 거기가 당일 배송에 빠르지. 다음 날이면 물건 바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편한데. 근데 그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왜? 지금 행복 이커머스에서 개인 정보가 다 털려서 뭐 이거 날린 거 그런 거 모르지. 어머나. 아유 맨날 드라마만 보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아니 잠깐만 개인정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전화번호, 어. 뭐 주소, 뭐 이런 거 이메일 이런 거 다 입력해놨잖아. 그리고 엄마 그 쓰는 통관번호 그거 다 어머나. 입력했지. 그거 다 털렸대. 잠깐만 지난번에 해외 직구 뭐 통관됐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인가?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저는 서둘러 이커머스 업체를 탈퇴했는데 하지만 정말 탈퇴만 한다고 해서 끝인 걸까요? 이미 제 개인정보는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대체 이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거 많이 아니 이게 정말 잠잠해질만 하면 개인정보 유출 자꾸 문제가 터져. 또 터지고 최근에는 또 엄청 크게 지금 이 사건이 맞아요. 벌어졌어요. 맞아요. 네. 일단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직장인 A 씨가 지난 9월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적도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 이런 얘기에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아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게 않게 지냈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이용하던 B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당신 내 집 공동현관 그 출입물 비번 있죠. 네. 요게 이런 것 포함한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어머. 되는데 어. 불안감은 커졌지만 아직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럴 때 아. 우리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인지 알고 싶다 혹은 궁금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몇 번째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맞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런 정보 유출의 사례에서 외부의 공격, 뭐 해커의 습격, 뭐 북한의 소행, 막 이런 식의 원인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번에 크게 터진 이 A 업체의 사건을 보면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외국의 국적의 직원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한 명의 모든 사람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일벌백계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 업체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관리 통제망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관리 직원들의 어떤 그 권한 관리라든지 혹은 이 정보 열람의 범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계속 이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에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 10개월 전인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어떡해. 처음 보는 브랜드에 한 번도 산 적 없는 게 토관이 됐다고 어머머머.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이제 개인 통관 번호를 변경한 아.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유독 이 개인정보 유출이 우리나라에서만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그런지 궁금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억 건이 넘었습니다. 와. 이건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해서도 많은 건수고요. 많은 거죠. 우리 인구를 생각해봐도 많은 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두 번 유출된 게 아니라 누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생활 밀착형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이커머스 업체 같은 곳에서 유출 사고 일어나면 한 번에 보는 그 피해 건수가 수백만 명, 수천만 맞아, 명에 맞아, 이를 수 맞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대형이잖아 이게. 이런 거 안 일어나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물론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상당한데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업체가 대부분의 국민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은 산업 구조가 좀 넓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주별로 지역별로 좀 주된 업체가 다르니까 아. 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이렇게 전 국민으로 퍼지는 경우는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보안 수준이라던가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이런 유출 사고가 있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IT 강자예요. 그러니까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국민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출 사고도 많다고 평가가 되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업체가 좀 독과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출 건수가 3억 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3억이면 엄청나다. 한 국민이 한 6번은 털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된 게 많으니까 맞아, 여기서도 맞아, 털리고 맞아, 저기서도 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근데 요번에 이 업체는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들었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네. 이 구조를 제가 보면은 일단은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다 한국인들이잖아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법인의 어떤 정보 관리 체계가 허술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미국 법인에 있는 어쨌든 독립적인 법인에 미국 관할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듯이 뭐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어떤 미국만의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소송에 좀 어떤 유리한 것들을 좀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송에 쓰일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할 문제로만 봤을 때는 미국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저로서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네. 이거 거의 안 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진짜 많이 대부분 다 쓰죠.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사연에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통관번호까지 털렸다라고 하는데 요거로 인한 2차 피해 뭐 이런 거는 뭐 없을까요? 이전 유출 사고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맞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이름이나 전화번호 유출돼서 우리 휴대폰만 봐도요. 하루 종일 스팸 문자 오잖아요. 맞아요. 광고 문자 하루 종일 옵니다. 이것도 피해인데 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이번에 네. 최근 구매 내역까지도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뭐 산 게 뭐가 큰 문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요. 주기적으로 아이들 물품 구매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 집은 아이들 그리고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구나까지도 구매 목록 보면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집은 1인 가구구나. 혼자 사니까 소분해서 포장되어 있는 물품들을 아침마다 배송시키는구나. 이 집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것 같구나 같은 내 생활 패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무섭죠? 덜컥 겁이 좀 나는데 저는 물론 뭐 강아지 용품만 엄청 시킵니다만 자 근데 그러면 범죄자들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용할까요?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물건 배송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고 있어요. 네네. 내지는 신용카드 새로 발급하셨죠? 배송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전화. 받으면 깜짝 놀라죠. 맞아요. 그래서 마치 클릭을 한다거나 전화를 해보면요. 안 돼, 절대 안 돼. 요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상당한 거 아시죠? 맞아. 유출 피해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오배송 중이거나 아니면 카드가 오나 봅니다 하면 놀래서 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면요. 저쪽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식 전화번호나 공식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진짜 내 정보는 모두 털립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구매 목록 다 유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주문한 거 맞으시죠? 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네. 실제로 내가 주문한 게 맞습니다. 맞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 배송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원래 받으시고 싶은 주소로 다시 입력. 적어주세요, 입력하세요 하면 내가 실제로 주문한 정보와 맞다면 내가 갑자기 그 문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피해가 뭐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내 정보 그리고 내 돈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것저것 회원 가입할 때 무시로 그냥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이거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한데 그거 안 하면 안 넘어가. 그래. 그래서 그거 다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를 잘 보호해주면 되는데 이 회사가 우리 정보를 잘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게 유출이 됐다. 보상받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보상. 방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면은 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막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단 말이죠. 그럼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게 내 돈이 갑자기 싹 빠져나간 건가요? 그렇죠. 내 이름이 털렸다. 500만 원 손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지금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사례 들어주셨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막 피싱 범죄나 이런 거 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싱 범죄로 인해서 내가 막 500만 원을 손해봤다. 근데 이게 내 이름이 털려서 500만 원 손해. 이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지. 이거는 피싱범들이 한 거죠. 나.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얻은 직접적 피해가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법원에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유출 하나만으로 어떤 금전적인 게 바로 어떤 내 손해로 인정되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보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까지 상정해서 막 시중에 어떤 뭐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는 이미 다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보상받아야 될 수준은 엄청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닐 수는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 그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 그럼 어느 정도까지? 사실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법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증 책임 같은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면 기업 입장에서 저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은 가능하고요. 손해액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해도 법상으로는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방에서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면 뭘 잊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가 딱 나와요. 내 지갑에서 현찰 얼마를 잃어버렸고 카드는 정지하면 되는데 개인정보는요. 그래서 도대체 내 정보가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는 건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휴대폰 분실하면 금방 중고장터에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커들은 지금 당장 내 개인정보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잘 갖고 있다가 무서워. 가공하고 변형해서 제일 나중에.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이걸 사용하고 팔 겁니다. 야. 그럼 그 너무 손해라는 나쁘다. 걸 입증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우니까 야. 이전에도 유출 사고 있었는데 인정됐던 그 위자료가 1인당 10만 원에서 아이고. 2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배상해 주면 그러면 꽤 큰 버겁죠. 액수가 되겠지만 네. 국민들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피해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아니 내 소중한 개인정보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맞아, 되나 그럼요. 싶어서 당황스럽고 좀 이제는 화도 좀 나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에 뭔가 법적인 처벌이나 제도가 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도를 얘기해 보자면 방금 얘기 나왔던 것 중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돼.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출됐는데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맞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저기 도서상간에 뭐 사람들이랑 다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 수도승처럼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막 뭐 수도권에서는 이미 다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막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거를 돌려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잡한 소송에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재판부에 내 이름을 원고로서 올리고 거기서 피고로부터 승소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10만 원, 20만 원에 대한 채권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전 국민에 대한 피해라고 본다면 전 국민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제도상 10만 원, 20만 원조차 주장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 다들 불안하잖아요. 네.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철통 보완하고 잘 좀 해주셔야지. 맞아. 이거 다 개인 피해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법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막막하네요 또. 아 답답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먼저 행복 퀴즈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몸 아플 땐 어디 가죠? 병원이요. 빙고! 자,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수액을 무면허 의료행위 받았다간 자, 그 꽁트로 먼저 사연을 만나보시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 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애지중지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됐는데 착한
착하지, 성실하지, 얼굴 예쁘지, 돈 잘 벌지, 아이고. 거기다가 또 효심은 어찌나 지극한지. 제가 몸이라도 아픈 날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뭐야? 또 독감 걸렸어? 아우, 우리 갑자기 예쁜 딸 왔구나. 어떡해. 아이고, 그래. 주말에 등산 나갔다가 생각보다 추웠는지 아우, 이 감기가 세게 걸렸어. 아, 참. 아빠 나이에는 그런 감기 하나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 아빠, 약은 먹었어요? 그럼 약은 먹었지. 아이, 그러면 이리 좀 누워봐. 내가 그 비타민 수액 하나 놔줄 테니까 대신 아빠, 절대 이거 비밀이야. 남들한테는 내가 집에서 놔줬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착하고 예쁜 딸은 종종 저나 아내가 아플 때면 집으로 와서 수액을 놔주곤 했는데요. 간호사인 딸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해본다면서 흐뭇해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어머 여보! 어머 세상에 이 기사 좀 봐봐. 이제부터 예인이 집으로 수액 놔주는 거 이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래야겠어. 아니 그거 맞으면 힘이 펄펄 난다고 좋아했잖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집에서 수액이나 주사를 맞는 게 불법이라고 다들 펄쩍 뛰잖아. 예인이도 우리한테 절대 비밀로 했죠 비밀 했는데 신신당부하고 갔잖아. 그거 보면 아유 좋을 일 없어. 알려지면 좋을 거 없어. 불법이라고 그게? 어. 아니 간호사인 자식이 늙은 부모 걱정이 돼서 수액 놔주는데 그것도 불법이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아유 괜히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예인이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제 어린 시절엔 의사가 왕진을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아내의 말처럼 딸이 집으로 와서 수액을 놔주는 게 이게 불법인 걸까요? 혹시라도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제 딸은 처벌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많아. 간호사인데? 이런 경우 많은데. 그렇죠. 아니 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회장님들 그래. 의사 부르잖아.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뭐 수액 맞고 이런 장면 실제로 봤었는데 근데 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A씨에게는 네. 간호사인 딸이 있는데요. 이 A씨나 A씨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 간호사인 딸이 와서 수액을 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집에서 수액을 맞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인 A씨의 딸이 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 해준 일인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혹시라도 우리 딸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처벌받게 되는 건 또 아닌지 부모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A씨는 이런 사실이 혹시 알려지게 된다면 이 딸이 법적인 처벌을 받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글쎄, 예전에는 집으로 의사가 왕진 와서 이런 거 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이죠. 지금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건 의사가 와서 왕진하는 것도 불법이 됐어요? 왕진 자체가 불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요? 다만 굉장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주사 이모다, 링거 이모다 이런 논란들이 일면서 그렇다면 병원 외의 기관에서 진료받는 거 다 불법이에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왕진이라고 하는 의사가 직접 어느 장소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는 허용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보고 진찰을 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만 몸이 너무 불편해서 진짜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왕진이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접 가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사가 직접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른 수락이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서산간지방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직접 맞아요. 의료인들이 방문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왕진은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그게 의사만 된다는 거죠?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되는 한의사나 거죠? 간호사도 가능한데 그렇구나. 간호사가 링거를 놓을 때도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그래, 따라서 있어야 놓을 수 해야 있는 된다. 겁니다. 네. 네. 근데 요거 보니까 이게
이 진짜 거동이 힘들어가지고선 현장 진료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데도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현장 그렇죠. 진료를 받는 맞아. 경우도 있을 것 나 같아요. 좀 피곤해, 네. 힘들어 좀, 이러면서. 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거 요 좀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해서 불법 현장 진료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위급한 상황 네. 이런 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예, 막 제가 생각했을 때 막 5장 6부 막 간장 12지장 췌장 다 아파요. 막. 너무 응급해 나는. 그 본인은 위급한 거예요. 네. 본인 응급해. 근데 객관적으로 예, 의료진이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정 취하고 내일 모레 받든 내일 모레 글피의 치료를 받든 괜찮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주장하는 자의 판단에 의거하면 안 돼요.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증상 같은 거를 들어봤을 때 의료인이 봤을 때 아 이거 정도는 뭐 이렇게 직접 내가 왕진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반드시 가야 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예외 규정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은 그 왕진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왕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난 무조건 일단은 불러봐야 되겠다. 근데 건보료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보험 수가 적용.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전부 다 져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알고 내가 이 요건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딸 예인이가 일단 간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뭔가 수액을 놔주고 링거를 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 의사가 있거나 하면은 집에 와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링거 놔준다란 이야기 많이 가능할 들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요. 내가 오늘 어디 아파 아니면 내가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돼. 그럼 서랍 열어서 나 이거 많으니까 이거 하나는 나 맞고 이거 하나는 아이 놔주고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 주사제나 약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중요한 점이요. 만약 가족 중에 의사가 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링거를 맞았다고 해도 어떤 링거를 썼는지, 그래서 어디서 받아와서 그 링거를 놨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네. 링거를 주입하게 됐는지 맞아. 진료 기록 남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에 남아야지 통제가 되죠. 아. 의료일이라고 해서 이런 의약품들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면 완전히 체계가 붕괴가 되겠죠. 근데 예외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식사 자리 같은 데서 가볍게 의사나 간호사님이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나 오늘 소화가 특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좀 해봐. 이거 어디 병원 가보는 거 어때? 이렇게 조언해주는 수준이라면은 진료 기록까지 남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외의 진료들 구체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진단이나 처방을 한다면 가족 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진료 기록 같은 걸 남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도 내 가족이라고 함부로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호사 딸이잖아요. 네. 그 간호사 딸도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 이게 알려지면. 일단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뭐 방문 진료 이런 것은 그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료 권한 자체는 의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 딸이 간호사고 나도 병원 가면 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수액도 놔주고 링거 놓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어차피 내가 거기 가서 링거를 간호사한테 만나, 집에서 간호사한테 만나, 뭐가 다르냐?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병원에서 맞는 건 그 의사 의사가 지시하에. 지시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 약물의 어떤 뭐 양이나 종류를 결정을 한 거지 그렇지. 간호사가 스스로 그걸 결정해서 놓은 거 아니죠. 그 놓는 행위만 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만약에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 증상은 이거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딸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링거 놓고 이거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럼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면 그건 어때요? 가정 전문 간호사 제도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원칙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우리 법에서는 일단 대원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안전 때문입니다. 아.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적어도 그래.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처치가 가능한데 그쵸. 외부에서 진료를 보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가정 전문 간호사는 집에 와서 직접 링거도 놔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엄격한 요건 갖춰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 같은 부분을 이수해야지만 가정 전문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거 모든 것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그렇죠. 맞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문 진료를 한 의사나 간호사를 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은 뭐 방문 진료를 요청한 사람, 아, 네. 환자.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방문 진료를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불법임을 알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호사가 의사의 어떤 뭐 지시 없이 와가지고 그렇지, 막 그렇지. 링거를 놓고 이걸 알면서도 지속해서 요구를 하거나라고 하면은 이 사건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죠? 공범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도 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사연자 역시 오래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고민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친언니랑 지금 말을 않게 돼가지고 거의 절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족과의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집에 딸만 7이 있어요. 오빠까지 8이었죠. 근데 바로 후에 이제 딸딸딸딸에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은 게 제가 막내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철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여튼 저는 좀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오빠 위주로 컸죠. 옷도 오빠 옷 물려받았고. 그래서 저는 다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남자이지 여자라고 안 했어요. 한 대여섯 살까지. 근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어떤 그 타임이 샥샥 기억이 나잖아요. 어떤 언니가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시골에 아이스크림은 없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하나를 홀딱 먹었죠. 그랬더니 하나를 더 남은 거를 누구 먹을 사람 하는데 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딱 잘라서 나를 주는 오빠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언니랑 나랑 20살 차이가 나니까 조카하고 나이 차가 몇 살 안 나요. 4살인가 5살. 근데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놀러 가면 그때 맘모스빵이라고 우리 시골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맘모스빵이 있어서 식탁에서 그걸 좀 몇 개 뜯어 먹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조금 있다가 학원 가는데 먹어야 되는데 왜 밥 먹지? 빵을 먹냐고. 어찌나 그렇게 나를 혼내키는지 너무 서러워가지고 언니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집에 오고 이러면은 오빠 거 장난감, 오빠 거 옷 이런 것만 사오고 날 너무 외롭게 그때 애정 결핍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나서 일찍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제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생활고로 시달리고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태였는데 엄마가 이제 조금 이렇게 유산이라고 할게요. 좀 남겨놓으신 것을 내 몫으로라도 이렇게 조금 내가 어려웠으니까 좀 받고 싶었는데 난 그때 뭐 누구 사정 들을 것도 없고 그 돈 1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웃기지만 언니 나 진짜 이달이 정말 필요해서 그래. 나 좀 줘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결국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좀 휴머니스트 언니한테
이제 내가 했더니 언니가 야 너 막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하고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막내를 주자. 이번에는 막내를 좀 줍시다 이러니까는 아무도 밑줄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계속 장난 비슷하게 알아듣고 이거는 여행 갈 때 여행 경비로 써야 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 진짜 힘들다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넌 그것도 없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항상 비꼬아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좀 폭발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지금 절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내일 모레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저도 환갑도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도 좀 화해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지침을 좀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차별받으면서 쌓여왔던 상처가 아직도 절절해요. 네.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회고할 때만 울컥울컥 울컥하죠.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그 아픔이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다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고 나중에 보면 형제가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식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조카들이 생겨나면서 가족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돼서 가족들이 함께 추억과 또 이런 혈연의 그 시간을 함께 갖는 시간이 되게 요새는 100세 시대 넘어서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년에서 60년 이상을 형제 자매 관계로도 잘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족이 단순히 혈연으로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도 하고 동시에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걸 뺏기도 하고 그렇게 경쟁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이제 혈연이고 또 형제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살아가다 보면 동시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해묵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는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가족들 안에도 우리는 심지어 혈연으로까지 묶여 있어라고 하는 일명 핏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붕괴됐을 때 오는 배신감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생겨나는 기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개 이제 가족들끼리는 이런 기대에 대한 붕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 만나서 다시금 만날 때 화해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족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 맞아요.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 살다 보면은 가족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위치도 달라지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지고 하면서 한 사람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로 각자 어려움의 수위와 정도가 생기는데 이럴 때 그래도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별게 아니라고 해석하는 그 가족들이 나의 사정황을 몰라줄 때 그 섭섭함은 또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은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 특성과 이 세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 그리고 혈연이라는 기대 때문에 특별히 더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언니가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형제자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혹시 사연처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건 좀 서운했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첫째 언니가 5살 터울이거든요. 언니 전데 항상 엄마가 옷을 이렇게 뜨개를 옛날 많이 했잖아요. 큰 언니 입던 거를 작은 언니 물려 입고 제가 입고. 저도. 그렇죠. 새 옷 좀 사주세요. 아이다 언니 거 입어라. 큰 언니 입던 거 작은 언니다. 새 옷 좀 사주세요. 저럴 때 알았다. 떴던 거를 막 푸셔. 네. 그때 내 조끼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 원피스 입고 싶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큰 언니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언니 입던 걸 자꾸 물려 입으니까. 네. 자매들 간에 또 저런 자매들 게 그래요? 있구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저도 뭐 옷 물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막내여서 다 물려 있고 뭐 이러고 자랐는데 옷보다 저는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그 미술 재료 있잖아요. 네. 미술 재료 같은 거는 집에 있으니까 사달라 그러면은 그거 집에 있잖아. 그렇게 돼. 근데 새거 이제 하고 집에 있는 게 다 이제 예쁜 색깔들은 다 빠지고 맞아요. 칙칙한 색깔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미술 선생님이 야 너 좀 우울한 뭐가 있냐? 다른 애들 검은색이니? 거보다 색깔이 약간 더 칙칙하고 막 뭐 이런 그게 거죠. 나오는구나. 예쁜 색은 형들이 쓰고.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글쎄 그때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있어서 이 집이 딸이 많은 집의 막내시잖아요. 네. 근데 어렵게 아들이 태어난 것 같고 막내가 아들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딸이어서 또 이랬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이 가업을 잇고 아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들의 시대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다 그렇게 선남이 후남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들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맞아요. 그렇다 보니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아들, 딸 이렇게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필요한 세상에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았던 수많은 또 다른 그 생명들은 우리가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잉여인간인 겁니다. 굳이 이제 불필요한가? 아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희생되어야만 했던 그런 세대인데 더군다나 내가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다가 딸인 것도 있지만 형제가 또 많아지잖아요. 뒤쪽에 실려 있는 형제들은 집에 잘 안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안 들어왔다. 왜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보니까 들어왔나? 들어온 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상 투명 인간에 가깝고 좋은 말로 자립을 하게 되는 저절로 자립을 형성하게 되는 그 상황도 있지만 사실상 가족 내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열에서 늘 밀리는 또 다른 차원의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이고 그 첫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기대나 이런 것들과 달리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도 늙어 계시고 더군다나 형제들 사이에 여러 힘에서도 밀려서 사실상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막내라서 사랑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꽤 있습니다. 아들의 시대 속에 딸로 더군다나 여러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사실상 투명 인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연자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쌓여 있었던 이 상처가 애정 결핍으로 이어졌고 맞아요, 또 애정 그 영향으로 결혼도 좀 비교적 일찍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실제로 이런 뭐 애정 결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혼 시기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여덟째예요. 여덟째는 큰 언니가 낳아도 내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집안에서는 아주 늦게 난 아이라 귀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면 막내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첫 번째 나의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넘버원이 돼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위에 나이 많은 형제들 심지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내 것을 이미 가져갔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집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탁월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탁월합니까? 그렇지. 그러기 또 어렵죠. 맞아. 그리고 내가 탁월하다 그래도 더 탁월한 형제들이 위에 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덜 탁월하면 탁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집을 탈출해서 또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워서 집에서 나왔건 어쨌든지 간에 나는 새롭게 내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 곧 결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가족을 새롭게 형성했을 때 내가 넘버원이 또 되면 모르겠는데 이때 또 넘버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식구들이 각각 이제 어쨌든 성장을 해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각각에서 넘버원이 됐다 쳐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 현 가족이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내 원가족에게 다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순간 나는 또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이 사연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프게도 원치 않는 또 한 번의 이별을 하게 됐고 이 이별을 통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네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막내가 SOS를 했는데 이 막내는 어떤 막내냐? 8번째 별로 의미 없는 잉여인간이고 거기다가 원치 않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탈출합네 했더니 다시 형편없는 막내가 돼서 돌아온 것 같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딸은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인생에서 최선은 그 형제들에게 최선이 아닌 걸로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사실 형제자매 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정말 미워 했었어도
나이 들면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연자분도 친정 언니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서운한 거예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일단은 뭐 막내들이기도 하고 네. 형제 간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우리가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손을 잡아줄 거라 생각했던 그 가족. 이걸 가족 보호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가족 보호감에 대한 기대 자체가 붕괴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제자매 관계도 있지만 다 나이 든 형제들에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커요. 그렇죠. 절실한 사람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절실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 파이로 보자면, 전체 크기로 보자면 나머지 형제들에게 100만 원이 그렇게 유산을 건드릴 만큼의 절체절명의 순간인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절박감이 일단 좀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8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공감해 주는 가족도 있고 네. 오히려 이 상황을 되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형제, 곧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의 문제는 좀 형제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산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이 방법을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형제 개인들 중에서 나에게 조금 호의적이면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대단히 좀 사적인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절박했으니까 전체적으로 SOS를 취한 것이고 이 SOS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돌본다고 하는 이 보호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공감과 보호감을 다 받고 싶은 막내의 처지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첫째, 내가 요청했던 사항은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내 상황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위치가 됐어요. 세 번째, 나는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나머지 식구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보호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보호감 붕괴가 발생했어요. 사실 이게 접근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가족들이 이 막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 공감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거를 이 막내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한 번 더 버렸다고 느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일종의 유기감 같은 것도 함께 느끼면서 지금의 사연을 호소한 것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 거절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 거절이 내 삶 전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거절한 건 아니라는 건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돌봐주긴커녕 모욕감을 줬단 말이죠. 그런 언니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가 지금 사연자분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큰언니가 이 속 좁은 막내 이 다시는 우리 가족에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왠지 이 돈 단위가 굉장히 이렇게 큰 단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막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막 가족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완전히 눈에 띄는 돋보기 같은 이런 존재는 아니어서 이게 단점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스리슬쩍 다음번 대화에 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큰 의미였던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그 큰 소리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큰 공간이 나는데 막내의 이 작은 소망이 있었고 또 어떤 존재감에 있어서 조금 규모가 작았다면 언제든지 나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영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이 언니는 유산을 건드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크게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그냥 접근한다면 막내를 미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컨택하지 마시고요. 또 나를 좋아해 줬던 6번째 언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통해서 또 한번 연결고리를 갖는다면 맞아. 제가 볼 땐 이 건이 너무 큰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입이 될 것 같고 화해를 하는 게 앞으로 긴 생애를 두고도 뭐 도움 여부도 있지만 형제 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살가웠던 형제 자매 간에도 각자의 가족이 생기면 좀 소원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오늘 사례자분은 두 번째 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너무 깊겠구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반짝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7도로 영하권인데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립니다. 수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일 정도로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더 춥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잠시 기온이 오르는 건 전국에 비가 오기 때문인데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동지 중에서도 애동지입니다. 음력상 11월을 애동지라고 하는데 동지달 초순에 되면 애동지라고 하는데요. 한국민족 대백과서전에 따르면 애동지에는 팥죽이 아니라 팥시루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동지라고 팥죽 끓여놓으라고 그랬는데 애동지에는 팥 시루떡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문단영 기상캐스터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오늘 팥죽이 아니라 팥시루떡 드시는 건 어떨까요? 둘 다 먹죠, 둘 다. 그러니까요. 둘 다 맛있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